되게 재밌는 사실 제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여차하지 않은 좀 계기가 있어가지고 어떤 분이 저한테 지금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 이 건물 임대로 이제 사는 건물주 밑에서 신음하며 사는 사람들을 위한 헌법의 어떤 가치, 보장 조항 이런 거 없어요? 라고 저한테 이제 막 물어본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제가. 왜냐면 제가 카페를 하거나 옷가게를 해본 사람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전혀 생각을 해봤던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 간절하게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헌법을 펼쳤어요. 헌법을 펼치고 쭉쭉 넘겨보다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져요. 무슨 충격에 빠졌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헌법, 1987년에 만들어져서 지금 쓰고 있는 우리의 현행헌법이라는 것은 참 재밌는 게 뭐냐? 우리 현행헌법에 자영업자 보호 조항이 없어요. 자영업자 보호 조항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헌법에는 자영업자, 이게 되게 익숙한 단어죠, 그렇죠?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 그리고 가족까지 따지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왜냐면 보통 직장 생활하다가 잘리든 희망퇴직을 하던 자기 꿈을 품던 나와서 하는 게 대부분 다 자영업자예요. 그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자녀들이 딸려 있죠. 왜냐면 어느 정도 자본금을 갖고 시작하는 게 대부분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가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산업군으로 따지면 3분의 1이고 인구로 따지면 절반 정도가 자영업자들 군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자영업자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저도 몰랐어요. 책을 써놓고도 모르는 상태였었어요. 왜냐? 원래 우리나라가 자영업자가 없던 나라였어요. 쉽게 말하면. 원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행헌법은 어떻게 써있냐? 중소기업과 농민과 어민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써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을 다니는 직장인들이 있었고, 아마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완전 고용 국가였거든요. 어떤, 믿기지 않겠지만 어떤 직장에 이렇게 들어가면 평생 다닐 수 있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학교에 다니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야 우리나라는 실업이 없어, 우리나라는 거의 완전 고용이야. 그 말을 제가 듣고 굉장히 마음에 안도감을 느꼈다가 대학교 가서 배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던 그런 일도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그렇던 나라였는데 그 좋은 경기를 잃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산업 지도 자체가 다 이제 자영업자 위주로 바뀐 거예요. 이 사건을 제가 딱 접하고 뭐에 충격을 받았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노동 문제를 대하는 방법은 다 고용 관계로 문제를 풀려고 해요.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무슨 뭐 노동조합, 노사정위원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협상을 한다라든지 혹은 노동부 같은 것들, 이런 우리나라의 노동 문제를 지켜주려고 하는 모든 법과 제도는 다 기업에 고용된 사람들을 두고 얘기를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펼쳐나가면서 계속 사회를 발전시켜 왔는데 사회는 질적으로 이동을 해서 그런 법에 보호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부지기수인 게 된 거죠. 헌법에 조항이 없으니까 관련 법률이 미약할 수밖에 없고, 관련 법률이 없으면 뭐가 없겠어요? 관련 기구가 없겠죠. 그럼 보호를 못 받죠. 그래서 제가 막 주변 변호사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내린 결론이 뭐냐? 자영업자 보호 조항은 없고 뭐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같은 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임대한 건물은 보호를 받는데 나라는 한 직업군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기형적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조금 어려운 얘기를 드릴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굳이 드린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헌법, 어려운 주제죠. 역사, 재미없는 주제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주제로 끌어오고 이야기를 만들다 보면 그 어떤 보통 우리가 학원을 다니거나 뭐 이렇게 소개받는 데 가서 쌓는 스펙보다도 되게 흥미로운 상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만큼을 제가 나름대로 제 맥락에서 한번 입증을 시켜보고 싶었어요. 여기 제 121조를 보면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이게 이제 현재 우리나라 헌법의 121조 조항입니다. 되게 재밌는 사실이 뭐가 있냐면요, 원래 우리나라는 그 소작인 같은 거 들어보셨죠?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땅 빌려주고 그 땅 붙이면 절반 정도 다 갖다 줘야 되는 이 소작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어느 정도 해결이 안 되냐? 400년간 해결이 안 됐어요. 조선왕조 전기 세조 때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해방이 되고 나서 48년, 49년이 될 때까지 해결이 안 되다가 1949년 농지개혁법을 통해서 강제로 토지개혁을 해서 우리 역사에서 지주들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농촌을 갔었을 때 지주가 뭐 소작농을 괴롭히고 이런 걸 볼 수 없어요. 400년 만에 해소된 모순이고 그때 워낙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에도 이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거의 사문화된 조항인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 이 조항이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예를 들면 몬산토 같은 해외에 가보면 엄청난 규모의 농업 재벌들 있죠.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농업을 갖고 어떤 이런 식의 어떤 대자본의 횡포를 부릴 수 없는 원천적인 구조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이란 말로 이제 얘기를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우리 개인에게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화를 내고 있으면 화만 낼 뿐인데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감정적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화도 못 내요. 그럼 결국은 순응하고 길들여진 상태에서 그 명령에 복종하면서 결국은 그냥 사는 수밖에 없거든요. 마치 이런 거예요. 흑인 노예로 평생을 살았어요. 어느 날 노예 해방령이 딱 내려지게 되니까 그 몸에 묶여있던 족쇄를 풀어줬어요. 근데 평생 내가 해본 건 노예로 산 것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실제 이게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대부분 다 원래 노예 소유주한테 찾아가서 노예 때 했던 일을 똑같이 일을 하면서 노예 시절보다도 훨씬 더 불안한 고용 노동자가 돼버린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죠. 우리한테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배울 것이며 어떤 자유를 추구할 것인가, 그 자유를 잘 추구하고 조금 더 사회가 이야기하거나 여기서 들어온 어떤 압력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맹목적으로만 따라가지 않는다라면 오늘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요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나만의 굉장히 고급지고 나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컨텐츠 프로바이더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문제의식을 잘 발전시키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방편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처의 가능성은 널려 있고 실제로 조금만 공부하면 해결점이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사회가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그만큼 미디어들이 발달하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우아한 삶을 누리고는 있지만 그 풍요로움 속에서 아주 근본적인 결핍과 빈곤 속에 빠져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서 뭐 모두에게 학자가 되라, 특히 역사를 열심히 해라, 뭐 이런 걸 되라,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역사는 열심히 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일단 제가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제 영역이니까. 그렇긴 한데 뭐라고 해야 되나, 요 안에서 우리가 좋은 이야기와 대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성찰할 수 있는가. 왜냐면 책을 이제 오늘 얘기 들었어요. 나 좀 공부 좀 해야 되겠어. 탁 책을 펼쳐요. 아시죠?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시간이 필요하죠. 내가 어려운 지식도 소화해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읽히지 않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은 읽어서 들어오는 내용을 해석하거나 변용시킬 수 있는 시간, 그런 부분에서 삶은 꽤 여유로워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는 말을 쓰는 건 뭐냐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는 아까 창의력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너무나 모든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생각할 여유를 안 줘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사회에 요구하면 될 것 같고, 그 가운데서 결국은 여유를 준다고 해서 모두가 가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각자의 맥락들, 어떤 사람은 정말로 모차르트 같은 새로운 상상력으로 세상을 뒤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속한 조직에서 의미 있는 맥락을 만들어가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무기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저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즉 성찰적 능력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경쟁력이 아닐까 라는 걸로 제 이야기를, 부족한 이야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